제 어머니는 매일 밤 차가운 발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덴마크 난방 전문가 라르스 옌센의 고백입니다. 그는 20년간 유럽 전역의 그린 빌딩을 설계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탄소 배출 최소화, 완벽한 실내 온도 22도. 모든 숫자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담요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을까요? 왜 유럽의 병원은 겨울마다 노인들로 가득 찰까요? 답은 9,000km 떨어진 서울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나라와 사람을 데우는 나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해 왔을까요?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85세 한국 할아버지. 새벽 5시 아버지를 위해 온도를 조절하는 아들. 바닥에 앉아 웃으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이것은 문명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르스 옌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평생 북유럽식 난방이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제 아버지는 건축기사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어릴 적 겨울이면 아버지는 보일러실 앞에 서서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라르스, 이게 문명이란다. 집안 공기를 일정하게 데우는 것. 그게 우리가 야만과 다른 점이지. 그 말은 제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덴마크, 독일, 스위스를 거치며 배운 모든 것이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대류난방, 고효율 보일러, 히트펌프. 모두 공기를 제어하는 기술이었죠. 저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그린 빌딩 정책을 자문하는 일을 해요.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게 제 임무입니다.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늘 새로운 기술을 검토했지만 발상 자체를 바꾸는 일은 없었어요. 모든 개선은 같은 그림 안에서의 조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유럽이 에너지 효율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겨울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한국의 온돌은 고령층에게 특히 유리한 난방 방식입니다. 같은 체감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더 높죠. 한 한국 연구자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전통 난방? 구들장? 그건 박물관 전시물 아닌가요? 21세기에 바닥을 데운다니 비효율의 극치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독일과 프랑스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죠. 다음엔 장작불 피우는 법도 배워야 하나? 우리는 웃었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묘하게 제 귓가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해마다 에너지 효율을 논하면서도 겨울마다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걸. 병원 대기실은 늘 북적이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코피를 흘리는 아이들. 공기 온도는 22도로 맞춰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릎이 시리다고 발이 차갑다고 호소했어요. 공기는 따뜻한데 몸은 춥다는 역설. 그 질문이 제 마음 한쪽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어요.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는 겨울이면 늘 무릎 담요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죠. 난방은 잘 되는데 왜 다리는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계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바닥 난방 보급률이 95%를 넘으면서도 난방 만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OECD 조사였어요. 더 놀라운 건 겨울철 고령층 낙상 사고율이 유럽보다 현저히 낮다는 데이터도 함께 있었죠. 대류난방이 세계 표준이라면 왜 에너지와 건강 지표는 한국식 바닥난방 쪽이 더 좋은 걸까요? 숫자가 제 확신을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카트리네에게 말했어요. 이번 겨울에 서울 출장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웃었죠. 당신 지금 불편한 표정이야. 뭔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을 때 그런 얼굴을 하거든.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불편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제게 가르친 문명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한겨울의 한국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 질문은 단 하나였어요. 대체 한국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일까? 서울의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북유럽보다 얇은 바람이었지만 거리는 충분히 냉랭했죠. 저는 공항에서 바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한국 연구팀이 준비해둔 최신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세계가 저를 맞았어요. 공기는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팬 돌아가는 소리도 바람 나오는 통풍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발바닥에서부터 잔잔한 온기가 올라왔죠. 머리는 맑았고 코 안이 마르지 않았어요. 공기가 따뜻한 것이 아니라 제 몸이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무릎 담요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시던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신다면 담요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를 맞은 젊은 연구자 김민준 씨가 말했어요. 저희는 집 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먼저 봤어요. 어디에 오래 머무는지, 어떻게 쉬는지,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기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왔어요. 실내 공기의 평균 온도, 공기 흐름, 환기량. 그런데 이들은 몸과 동선을 기준으로 난방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죠. 발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거실 바닥에는 노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한지로 만든 방석 하나 깔고 그 위에 편안하게 앉아 계셨죠. 제가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소파보다 바닥이 편해요. 무릎은 아프지만 여긴 따뜻하니까. 그 말 속에 이 나라의 생활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바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삶이 머무르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차를 한 잔 건네며 물었어요. 덴마크는 어때요? 거기도 바닥이 따뜻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우리는 공기를 데워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웃하며 웃었어요. 그럼 발은 안 차가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질문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실내 온도를 어떻게 유지할까를 물었지만 이들은 사람의 몸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까를 물었던 거죠. 김민준 연구자가 저를 안내해 인근 요양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복도를 지나 병실에 들어서니 얇은 담요만 덮고 자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공기 온도계를 보니 섭씨 20도. 유럽 병실보다 2도나 낮았죠. 그런데도 환자들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담당 간호사 박은영 씨가 말했어요. 아이들, 어르신들은 바닥이 따뜻하면 금방 몸이 풀려요. 여기 계신 할머니는 작년까지 추위 때문에 계속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이곳으로 옮긴 후로는 밤에 잘 주무세요. 저는 그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팔순이 넘은 할머니는 고요히 숨을 쉬고 계셨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차가운 겨울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우리는 공기를 데우고 그들은 사람을 데운다. 이 문장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제게 돌아올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보고 있었고, 그건 제가 평생 배운 것과는 다른 종류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어린이집과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이었어요. 김민준 연구자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바닥에 엎드려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양말 한 켤레만 신은 채였죠. 선생님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도 난방을 끄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데도 아이들은 춥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안정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온도계를 들고 이곳저곳을 재봤어요. 바닥은 섭씨 28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공기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수치보다 12도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실내는 충분히 포근했어요. 체감 온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기록을 보니 공기를 뜨겁게 데우는 방식보다 오히려 투입 에너지가 적었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저씨는 왜 신발을 안 벗어요? 저는 웃으며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앉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집 그림이었죠. 빨간 지붕에 굴뚝이 있는 집. 우리 집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집이란 따뜻한 바닥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게 집이란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는 같은 단어로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홍대 근처의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직원 5명이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도 있었지만 다들 바닥을 선택한 거였죠. 대표 이수진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저희도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자꾸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편하거든요. 난방비도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야근이 잦아서 전기요금이 더 문제지만요. 난방비 걱정이 아니라 아이디어 걱정을 하는 모습. 따뜻함이 일상이 되면 고민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까요? 이쯤 되니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닥을 통해 사람을 중심에 두는 태도, 삶의 방식에 맞춘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의 난방은 사람을 기계의 파라미터로 맞추는 느낌이 강했어요. 실내 22도, 습도 40% 같은 숫자가 기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기준이고 숫자가 그걸 따라갔습니다. 김민준 연구자는 저를 연구소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문서를 봤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이미 온돌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바닥 구조, 온도 제어 방식, 에너지 효율 평가 기준을 세계 공용 언어로 정리하려는 작업이었죠. 왜 이 일을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김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온돌방에 누워 계시면 편해하셨어요. 그게 기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온돌이 세계 곳곳의 신축 건물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들었어요. 독일과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일본. 바닥 난방이 더 이상 동양의 특이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조용한 경의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경의는 곧 강한 저항과 마주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어린이집과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이었어요. 김민준 연구자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바닥에 엎드려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양말 한 켤레만 신은 채였죠. 선생님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도 난방을 끄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데도 아이들은 춥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안정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온도계를 들고 이곳저곳을 재봤어요. 바닥은 섭씨 28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공기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수치보다 12도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실내는 충분히 포근했어요. 체감 온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기록을 보니 공기를 뜨겁게 데우는 방식보다 오히려 투입 에너지가 적었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저씨는 왜 신발을 안 벗어요? 저는 웃으며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앉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집 그림이었죠. 빨간 지붕에 굴뚝이 있는 집. 우리 집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집이란 따뜻한 바닥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게 집이란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는 같은 단어로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홍대 근처의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직원 5명이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도 있었지만 다들 바닥을 선택한 거였죠. 대표 이수진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저희도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자꾸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편하거든요. 난방비도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야근이 잦아서 전기요금이 더 문제지만요. 난방비 걱정이 아니라 아이디어 걱정을 하는 모습. 따뜻함이 일상이 되면 고민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까요? 이쯤 되니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닥을 통해 사람을 중심에 두는 태도, 삶의 방식에 맞춘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의 난방은 사람을 기계의 파라미터로 맞추는 느낌이 강했어요. 실내 22도, 습도 40% 같은 숫자가 기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기준이고 숫자가 그걸 따라갔습니다. 김민준 연구자는 저를 연구소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문서를 봤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이미 온돌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바닥 구조, 온도 제어 방식, 에너지 효율 평가 기준을 세계 공용 언어로 정리하려는 작업이었죠. 왜 이 일을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김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온돌방에 누워 계시면 편해하셨어요. 그게 기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온돌이 세계 곳곳의 신축 건물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들었어요. 독일과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일본. 바닥 난방이 더 이상 동양의 특이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조용한 경의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경의는 곧 강한 저항과 마주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과 고령층 건강 개선 효과.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사례, 에너지 소비량. 비교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를 담았어요. 제 안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론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난방 기준을 다시 써야 한다고. 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열렸어요. 위원 8명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조용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숫자를 설명했죠. 그러다 한 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토마스 한센. 대형 난방 설비 업체의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라르스 전통 난방을 국가 표준에 넣자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전통이 아닙니다. 현대화된 시스템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기후, 문화,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
북유럽 집에 아시아 전통을 억지로 끼워 넣겠다는 건가?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악역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로비스트가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어요. 라르스,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면 우리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영업망, 기술 인력, 유지보수 계약까지 모두 다시 짜야 한다고요. 그의 말투는 협박이 아니라 호소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문제였어요. 며칠 후 언론이 가세했습니다. 덴마크 최대 경제지의 오피니언 칼럼이 실렸어요. 국가 예산으로 실험적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죠. 저는 조용히 반박 자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아내 카트리네가 물었어요. 힘들어? 응. 숫자는 명확한데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해.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 다만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지. 저는 한국과 유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펼쳐봤어요. 온돌 시스템은 같은 체감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이 12%에서 18%까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고령층 병원 입원율과 겨울철 호흡기 질환 발생률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였죠. 그러나 숫자들은 회의실 문을 넘지 못했어요. 그때 동료 에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르스,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면 정치적으로 위험해. 이해해. 이 말은 솔직했어요.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저는 그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에서 바닥난방을 경험한 제 몸은 이미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의 논리와 몸의 기억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이 충돌이 결국 저를 다음 선택으로 몰아가게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갈등은 생각보다 빨리 다시 찾아왔어요. 2달 후 유럽 고령층 주거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본과 스위스 일부 신축 단지에서 바닥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시범 사례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유사한 구조였죠. 보고서는 조용했지만 내용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낮은 실내 공기 온도에서도 체감 만족도가 높았고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 대비 15% 줄어들었어요. 특히 고령층 입주자의 관절 통증 호소가 32%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에너지, 건강, 삶의 질. 세 가지 축에서 모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저는 즉시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혹시 한국 업체와 협력했나요? 답은 그렇다였어요. 한국의 바닥난방 업체들이 이미 유럽과 일본 시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통 온돌의 방식을 현대 기술로 풀어낸 제품들이었죠. 우리가 회의실에서 논쟁을 벌이는 동안 현장에서는 이미 실험이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이 소식은 제 안의 악역들을 흔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던 시스템이 실제로는 검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역적 특수성이라던 온돌이 전혀 다른 기후와 문화권에서도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로비스트 크리스티안이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어요. 라르스, 우리도 바닥난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 굳이 한국식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직접 개발하면 되지. 그 말 속에는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조급함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따라 한다면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뿐이라는 걸. 크리스티안,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코펜하겐 외곽에 사시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죠.
여전히 무릎에 담요를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발을 자꾸 움직이고 계셨거든요. 차가운 발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바닥이 따뜻한 집에서 사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라르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좋겠구나.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을 하면 좋겠어. 어머니, 만약 제가 평생 믿어온 걸 다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르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용기란다. 고집하는 게 용기가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논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안 된다는 이유로 내세운 근거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자존심과 기득권뿐이었죠. 다음 날 위원회 회의에서 토마스 한센이 또 말했어요. 일본이나 스위스는 우리와 다르다고. 그들은 원래 바닥 문화가 있었잖아. 저는 그때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변화 아닌가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인정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토마스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라르스, 자네 너무 감정적이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매일 밤 차가운 발 때문에 잠을 설치세요. 그게 감정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더 이상 책상 위에서만 다투지 않겠다고. 현장에서 사람들의 몸과 표정을 기준으로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싸우는 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노인을 존중하는 방식, 약한 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 그걸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이번에는 척도를 확인하러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한 척도. 그 척도가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저 자신도 궁금했어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은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김민준 연구자가 꼭 보여주고 싶은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해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집은 아담했습니다. 기와 지붕과 마당이 있는 그림 같은 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이충호 할아버지. 올해 85이셨습니다. 멀리서 오셨구만. 들어오시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어요. 난방 온도는 높지 않았지만 방 안 공기에는 묘한 편안함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방석을 권하며 천천히 앉으셨어요. 예전엔 겨울마다 손, 발이 얼어붙었지. 아침마다 연탄재를 파내고 연기 냄새를 맡으면서 살았어. 전쟁 끝나고 얼마나 추웠는지 모를 거야.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지. 특히 노인들이. 겨울만 되면 이웃집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그래서 우리 세대는 추위를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걱정이 없어. 추위에 지는 건 부끄럽다는 말,
우리 세대엔 있었거든. 남자가 가족을 추위에서 못 지키면 무능한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이 나라의 자존심이 숨어 있었어요. 추위를 이기는 건 단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저는 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담요를 무릎에 올려놓고 차가운 발 때문에 잠을 설치는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이 방에 계신다면 얼마나 편안해 하실까. 거실 한쪽 벽에는 작은 제어기가 있었습니다. 온도 곡선이 시간대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설정해 놓은 것이었죠. 새벽 5시에는 바닥 온도를 조금 올리고 낮 12시에는 낮추고 저녁 6시부터 다시 서서히 올렸다가 밤 11시 이후로는 완만하게 내리는 곡선. 가족이 함께 설계한 난방 패턴이었습니다. 아들이 설정해 놨어요. 아버지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춥지 않게. 김민준 연구자가 설명했어요. 아들이 효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효자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챙기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잠을 걱정하며 그린 온도 곡선, 그 자체가 하나의 헌신이자 의리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당신네 나라는 어떤가? 거기도 겨울이 춥다며? 네, 춥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근데 우린 공기를 데워요. 바닥은 차갑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바닥에 발을 딛고 사는 거 아닌가? 발이 차가우면 몸 전체가 차가워지지. 머리가 아무리 따뜻해도 발이 차가우면 소용없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걸까요? 할아버지께선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했어요.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겨울이 무섭지는 않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됐어요. 고령층 임대주택 단지에서 한 관리인이 매일 아침 바닥 온도와 실내 공기질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 정수영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괜찮다고 해도 조금만 더 챙겨야 해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작년 겨울에 302호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바닥이 차가워서 빨리 일어나려다가. 그 후로 제가 더 신경 써요. 매일 아침 체크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도 이런 데 사시거든요. 다른 단지지만.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그의 말과 시골 노인의 발끝에서 느꼈던 온기가 겹쳤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의 언어로. 그때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이건 전통이 아니다. 하나의 철학이다. 약한 사람을 먼저 따뜻하게 하는 철학. 그 인정의 순간이 제 안에서 거대한 방향 전환의 시작이 될 줄 알았다면 아마 저는 덜 버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덴마크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쓴 메모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중 첫 페이지에 적어두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공기를 데우고 그들은 사람을 데운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상에 불과했던 이 문장이 이제는 제 정책 제안의 핵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선언문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나라의 주거 정책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고령층을 위해 손잡이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늘리고 병원을 가까이 두는데 집중해 왔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그들의 몸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죠.
공기 온도만 일정하게 유지하면 역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반면 한국에서 본 장면들은 달랐습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 요양병원의 노인들, 시골 마을의 이충호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임대주택 관리인 정수영 씨의 말까지 모든 것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쉬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김민준 연구자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집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먼저 봤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우리도 고령층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존중이란 말이 아니라 온도로 증명되는 건 아닐까요? 밤새 뒤척이지 않게 해주는 바닥 온도, 무릎이 시리지 않게 지켜주는 따뜻함. 그것이야말로 장인 정신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일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려는 일이 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집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국의 바닥 난방 시스템을 덴마크에 도입하려고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르스,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니?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85살인데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어머니도 그런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해야지.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틀림없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아버지는 제가 유럽식이 최고라고 믿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아니란다. 내 아버지가 원했던 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였어. 유럽식이든 아시아식이든 중요한 건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였지.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온돌 국제 표준을 만들려는 한국 연구팀의 노력도 다시 떠올랐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객관적인 언어로 정리해 세계와 공유하려는 태도. 그건 단순한 수출 전략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을 검증대 위에 올리겠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었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배우겠다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요양병원에서 편안하게 잠든 노인, 이충호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온도 제어기에 표시된 사랑의 곡선. 저는 이 모든 것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정말 있는가? 집안의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데우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란 건물이 높거나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노인이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질문만 던질 때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실제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 바뀜의 시작이 어디여야 하는지는 이미 제 마음 한구석이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덴마크 정부에 제출할 새로운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고령층 임대주택 시범 단지의 한국식 바닥난방 시스템 도입 제안. 제안서에는 한국에서 본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 요양병원, 시골 한옥, 임대주택 단지. 사람의 움직임과 몸의 온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장면들을 데이터와 함께 묶었어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말을 앞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존중과 명예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늙어도 추위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연구팀에도 연락을 했어요. 온돌 국제 표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준 연구자에게 덴마크 시범 사업의 기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바닥난방 업체들에게는 공동 프로젝트 제안을 보냈어요.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함께 고민하자고.
저는 더 이상 우리 기술과 그들 기술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뜻함은 원래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김민준 연구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라르스님, 기꺼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편안하게 주무시는 걸 볼 때마다 이 기술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덴마크에서도 그런 할머니들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물론 반대는 또다시 나올 거예요. 예산 문제, 기존 업체들의 반발, 정치적인 계산. 악역은 형태만 바꿔 다시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맞설 생각이에요. 책상 위 논리가 아니라 한국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을 근거로. 이충호 할아버지의 발끝에서 느낀 온도, 5살 아이의 장난스러운 웃음, 정수영 관리인의 헌신, 김민준 연구자의 할머니를 향한 마음. 그 장면들을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 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국 사례를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데이터만이 아니라 이야기도 함께 들려줬습니다. 이충호 할아버지의 이야기, 온도 곡선에 담긴 아들의 사랑, 바닥에서 그림 그리던 아이의 이야기. 토마스 한센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 초기 투자는 기존보다 20% 높지만 10년 후에는 에너지 절감으로 회수됩니다. 2명의 위원이 찬성 의견을 냈어요. 작은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위원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겨울마다 무릎이 시리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시작됐다고.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어제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 제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내년 봄에 시범 단지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50가구 규모로.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도 거기 신청해야겠구나. 1호 입주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어머니가 따뜻한 바닥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해낼게요. 어머니가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르스, 나는 이미 두렵지 않단다. 내가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크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시범 단지를 설계하고 정책 문서 한 줄을 바꾸고 회의에서 몇 번 더 싸우는 것. 그러나 저는 알아요. 기준은 그렇게 조금씩 움직인다는 걸. 처음에는 실험이라 불리다가 언젠가 상식이 되는 법이니까요. 이충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그 말이 제 목표가 됐습니다. 덴마크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 그게 제가 만들고 싶은 덴마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나름의 선언을 씁니다. 남방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저는 더 이상 북쪽만 보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동쪽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가 배워야 할 따뜻함의 기준은 이미 한국의 바닥 위에서 오래전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됐고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저는 라르스 옌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을 데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로부터 이충호 할아버지로부터 김민준 연구자로부터 그리고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5살 아이로부터 따뜻함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이제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